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5년 7월 미국의 미시건주입니다. 유난히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근처에 살던 펜이라는 여성이 해변가를 따라서 조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고 결국 숲속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나체 상태의 페니를 발견했고요. 다행히 구조대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은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조사 중인 용의자 9명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페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 남자를 지목했죠. 이 남자인 것 같아요. 그녀가 지목한 남성의 이름은 스티븐 에이버리. 과거에 고양이를 태워 죽인 적이 있고요. 총으로 사람을 위협한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의주시하던 인물이었죠. 페니가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이후 경찰에 스티븐 에이버리는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 폭행까지 자행된 위중한 범죄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 페니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이 인정이 되면서 결국 스티븐은 3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만인 1987년 그리고 11년 만인 1996년 스티븐은 2번에 걸쳐 끈질기게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죠. 그가 이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와 진짜 쟤 반성할 줄도 모르는 완전 악마 같은 인간이다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자, 그 정도면 단념할 법도 한데 스티븐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17년 만인 2002년 당시로는 최첨단 과학수사였던 DNA 테스트까지 요청하게 됩니다. 사건의 피해자 페니의 손톱 밑에 범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핥히게 됐는데 그때 피부 조직이 남아있어서 그걸 보존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티븐의 DNA와 비교하게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보나마나 뻔할 거다 라면서 비아냥거렸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선 손톱 밑에서 2개의 DNA가 발견됐는데 하나는 그 피해자 페니 자신의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주인은 스티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스티븐이 성폭행 현장에 있었다면 손톱 밑에 남아있어야 할 DNA. 이후 경찰은 이 자료를 가지고 FBI에 등록된 범죄자 DNA 데이터와 하나씩 매치를 하던 중 드디어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고리 알렌. 이미 성폭행 전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레고리를 조사해보니까 8년 전에 사실은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다라고 털어놓은 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담당 경찰이 무시했던 거죠. 게다가 좀 더 사건을 파보니까 스티븐은 그러면 진범이 아니면 분명히 증거가 부족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알리바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수사 파일을 뒤져보니까 경찰이 마치 그를 이미 범인으로 지정해놓고 짜맞추듯이 수사한 정황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여론은 시끄러워집니다. 이렇게 페니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스티븐의 항소가 드디어 진행되었고 이듬해인 2003년 스티븐은 18년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을 끝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석방이 됐고 집으로 돌아온 스티븐은 굉장히 억울했을 텐데 일단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했죠. 이건 정말 그 지역의 역대급 사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지난 18년간 사실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 지역 이웃들은 저 악마 아들 있는 집 막 이렇게 낙인을 찍었었는데 그 이웃들 또한 미안해하면서 같이 환호하게 되죠. 이후에 스티븐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페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차피 끝난 일이다. 미안해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하지만
스티븐은 애초에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수사 방향을 공정하지 못하게 했던 그 담당 수사관과 검찰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 1년 만에 그들에게 무려 4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게 되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여론 또한 야 1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 이거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지지했고요. 이 거액의 소송 재판은 스티븐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경찰의 입장을 좀 볼까요? 이게 스티븐 사건 자체가 그들의 실수다라는 게 인정되면서 경찰의 오점으로 남아버렸죠.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설상가상 2005년 10월에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자는 일명 스티븐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경찰의 위상은 더욱 떨어져 갔죠.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10월 같은 지역 자동차 판매 잡지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던 25살 테레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행정을 추적하던 중에 이르게 된 곳이 다름 아닌 스티븐의 집이었어요. 스티븐의 여동생이 매물로 차를 내놨는데 이 집을 방문해서 이 차를 사진을 찍고 이후의 행적을 감춘 거죠. 경찰이 스티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테레사를 아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실제로 이 스티븐이 그 폐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차 종종 만났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사진 찍고 5분 있다가 금방 떠났다. 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은 스티븐이 운영하고 있는 그 넓은 폐차장 부지 한 곳에서 테레사의 토요타 차량이 처박혀 있는 걸 발견했고요. 폐차장 그 바로 옆에 있던 스티븐 집을 수색했을 때 토요타 차량의 열쇠와 총알까지 발견하면서 그는 바로 체포됩니다. 발견된 차량 안을 보니까 스티븐의 혈흔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테레사의 뼈 조각이 이 폐차장 내에서 화로 같은 곳에서 불탄 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스티븐이 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 테레사는 머리에 둔기를 얻어맞은 흔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에 생긴 총상으로 밝혀집니다. 추정컨대 범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소각장으로 끌고 가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되었죠. 스티븐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그는 이번에도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테레사를 만난 건 맞지만 자신이 죽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날 내가 테레사를 만난 직후에 바로 옆집에 살던 조카를 만났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던 16살 조카 브랜든을 신문하게 돼요. 그런데 신문을 하다가 아이가 놀랍게도 내가 삼촌 스티븐과 함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공범 사실을 자백합니다. 삼촌이 테레사를 그 살고 있던 트레일러로 끌고 가서 침대에 묶었고 칼로 찔렀다 라고 했다가 다시 범행에는 22구경 총을 썼다. 정말 그 공범의 자백으로 인해서 범행은 확실시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봐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소송을 걸고 있고 나와 이 지역 경찰관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이건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나를 이 안에 넣은 것이다. 어쩌면 그 배우가 경찰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이 400억짜리 재판 승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받기도 하죠. 결정적으로 그가 테레사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전에 관계가 오래 있던 것도 아닌데 왜 그 여자를 죽였지?에 대한 물음. 그런데 브랜든이 증언을 했죠. 젊은 여성을 마치 성적으로 취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시나리오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여론 속에서 스티븐은 자신을 유죄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조카 브랜든의 진술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선 수사관들이 고작 16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 브랜든을 신문할 때 변호사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브랜든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브랜든이 그 안에서 경찰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자백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경찰들이 마치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물었고요. 이에 대해 브랜든은 상당히 말수가 없는 친구인데도 아니요 하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가 하면 또는 그 경찰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브랜든의 자백이라고 채택된 증거물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라는 식의 말을 했던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요, 테레사의 차량에 또렷하게 남아있던 혈흔, 이건 도저히 반박의 여지가 없었죠.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 한들 스티븐도 이 부분에 대해선 당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는데, 그러다가 스티븐과 그 변호인이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페니 사건 때 DNA 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혈액을 채취한 적이 있었고 그 혈액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떠올랐죠. 변호인 쪽은 경찰서에 가서 이제 보관된 장소에 가서 밀폐돼서 기본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스티븐의 혈액을 확인하게 되는데 안을 보니까 이미 누군가 열어본 듯 훼손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이 피를 묻혀와가지고 차에다가 일부러 묻히면서 스티븐을 범인으로 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혈액을 채취할 때는 오랫동안 그 상태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EDTA라는 화학 성분을 섞어서 같이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묻어있는 피를 분석해서 EDTA 성분이 나오면 이거는 보관된 피이다 라는 게 증명되는 거겠죠. 바로 혈액 성분에 대한 검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2015년 넷플릭스에서는 스티븐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살인자 만들기가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무려 10년에 걸쳐서 사건을 취재했어요. 그리고 1시간짜리 에피소드가 무려 10개로 되어 있는 아주 장편의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스타일인데 이 다큐가 나가게 되면서 미국 여론은 더욱더 스티븐을 지지하고 석방을 위한 국민청원에 13만 명이 서명하게 되죠.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무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차량에 있던 혈액에선 EDTA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자, 이제 스티븐의 입장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스티븐 쪽에서는 계속 그렇다면 이 피가 그날 화장실에서 흘린 혈액일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의자로 테레사의 전 남자친구 라이언이 지목됐고 스티븐의 혈액을 가져다 뿌린 것이다 라는 어떤 논리. 하지만 그 전 남친이 범행을 저지르려면 집에서 40분 거리인 스티븐의 집으로 와서 마침 그때 그가 화장실에 흘려놓은 혈액을 사필 30분간 자리를 비울 그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몰래 했다는 건데 사실상 좀 믿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티븐의 항소심 역시 기각되면서 유죄 판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스티븐과 변호사 측은 다른 누군가를 진범으로 지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 사건에 다른 진범이 있다 하면서 누명을 주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는 이뤄내지 못했죠.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넷플릭스 다큐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이미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전 이 살인자 만들기 장편 다큐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추천합니다. 제가 첫 1화를 본 이래 정말 그날 밤을 꼬박 새서 봤을 만큼 흥미진진했고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짜임새 있는 다큐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사실 토요 미스테리 포맷에 맞게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한 거고요. 실제 다큐를 보시면 16살 조카 브랜든 기억하시죠? 그의 진술 영상 또 재판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븐 에이버리, 그의 주장대로 정말 그는 지역의 경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살인자 만들기의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18년의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 소송의 승리를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성적 본능을 참지 못해 조카까지 끌어들여서 테레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악마일까요? 그는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